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자, 펀치라인 복싱 토크 1989년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나눠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국내 주니어라이 특급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보내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성열 이사님과 김영문님을 모시고 웰터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웰터급에 정말 라이벌 대결도 많았고 기라성 같은 그런 복서들이 많았었죠.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KBM 이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영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지금 1월 29일 금요일인데요. 거리두기 단계가 그 2.5단계가 31일까지고 새롭게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설 명절 때까지 그 연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예상이죠. 그렇죠. 어쨌든 뭐 거리두기 단계를 떠나서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웰터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그 웰터급을 떠나서 국내 프로복싱사에 획을 그었던 경기죠. 대단한 업셋 경기였고, 또한 그 황충재라는 네임밸류를 정말 보기 좋게 꺾어버리면서 새로운 스타로 등극했던 황준석 선수와의 경기, 1982년 4월 18일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82년도 그 토크 때는 이성열 이사님이 참여를 안 하셨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예. 당시는 연도별 그 토크를 길게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긴 얘기는 없었고요. 이 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대부분의 복싱 팬들이 이제 KBS에서 이 시합을 이제 보셨겠지만은, 저는 MBC 그 선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MBC 시합을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황준서 선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아나운서 자리에.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급히 이제 거기서 이제 시합 끝나고 바로 글로 달려와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황준서 선수가 이제 MBC 소속이었으니까 그 이철원 아나운서가 누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방금 황충재 선수에게 승리하고 방금 이제 황준서 선수가 도착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MBC에서 저는 먼저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녹화로 또 이제 KBS에서 봤는데, 아주 그 슈찬 씨는 어떻게 그 황충재 선수를 어떻게 이겼을까, 그런 아주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충격적인 인터뷰를 처음 봤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뭐 워낙 제가 어렸을 때라서 나중에 이게 녹화된 필름으로 봤는데, 뭐 저는 제가 봤을 그 시점만 하더라도 저는 나름의 황준석 선수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인지도 이게 상당히 높아졌을 때 황준석 선수의 시합을 라이브로 본 다음에 나중에 이 황충재 선수와의 시합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끼는 감정이 아마 황준석 선수가 좀 이길 만한 시합이 이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황충재 선수가 가지는 뭐 복싱사적인 그런 입지나 그런 인기, 실력을 좀 더 다시 글로써 문서로 확인하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한국 복싱사의 라이벌전에서 역대. 굉장히 획기적인 시합이고 역사적인 시합이구나. 이 황충재라는 인물이 절대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상대로 무너지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좀 그때 당시 80년대 초반에 세계 웰터급 판도에 한번 이름을 새길 뻔한 위대한 선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죠. 그렇죠. 황충재 선수의 그 승승장구할 때 모습을 직접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감흥이 좀 덜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 황충재 선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던 복싱 팬들로서는 쇼크 그 자체였죠. 사실 국내 프로복싱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경기가 정순현 선수와 고생근 선수의 1977년도 경기. 고생근 선수의 네임밸류나 레벨을 생각했을 때 정순현 선수가 그걸 깨트리면서 정말 대단한 이변을 그 시합이 이 일으켰거든요. 정도 됐었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복싱계에 큰 파장과 충격을 몰고 왔던 그런 경기들인데 뭐 가장 큰 경기를 뽑자면 뭐 황충재 선수와 황준석 선수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대이변을 꼽자면 첫손에 꼽는 경기가 그 도쿄 대반란이었죠. 마이크 타이슨과 제임스 더글러스 경기였는데 국내에서도 아마 이변의 경기를 꼽자면 그 이 경기가 첫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였구나. 그 황충재 선수는 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였고요. 이후에 이제 프로에 데뷔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 단디 구스만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챔피언이 되고요. 그리고 13번의 방어에 성공하고 14차 방어전에서 황준석 선수에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중간에 6차 방어전이었죠. 81년 4월에 그 태국에 원정을 해서 한체급 밑에 슈퍼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엔삭 무앙수린을 또 판정으로 꺾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필리핀과 태국 원정을 모두 승리로 이끌고 또 나머지 방어전은 전부 KO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황충재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복싱 그 실력 또 교과서적인 스타일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복싱 팬들로서의 기대는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WBA, WBC 웰터급 1위였고 또 레너드와의 대전설이 오가기도 했었죠. 또 호세 피피노 쿠에바스와는 경기 날짜까지 잡혔었는데 그 경기가 연기되면서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황준석 선수와의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비화는 또 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그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뭐 전효연 매니저께서 또 해외를 나가시면서 절대로 시합 그 누구하고도 시합을 붙이지 말라고 충재 선수를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 9시 스포츠 뉴스에 이 두 선수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장면을 봤는데 황충재 선수가 너무 황준석 선수를 경시하는 그런 멘트를 해서 3라운드인가 2라운드에 이제 KO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황준석 선수는 좀 더 겸손하셨는지 6라운드 정도 중반 라운드에 이제 자기는 KO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서로 이제 나와갖고 인터뷰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시합 전만 해도 굉장히 관심 있던 그런 경기였었어요. 물론 뭐 저 무게감에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관심이 꽤 있었던 경기인데 저는 그 시합날 그 시합 마치고 그 다른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저도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저도 이후에 한참 뒤에 이 시합에 대한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매체를 통해 뭐 알게 되었지만 결론은 물론 시합은 선수가 해서 이겼지만 그 이면에 막후에 김현치 사장님의 굉장히 비즈니스 사람의 좀 속을 긁어대는 여러 가지 병법에 의한 승리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 극동체육관 사장님이 누구셨죠? 그 사위셔 김종수 김종수 사위시. 네, 그분 사장님과 뭐 보니까 뭐 300만 원 내기까지 이때 당시 엄청난 거액을 300만 원 내기까지 하면서 도발적인 말투로 하면서 그건 김현치 사장님. 네, 사장님, 이 전호연 사장님 그 노회한 달고 다른 전호연 사장님의 부재를 틈타서 그렇게 긁어대서 시합을 완성시키는 그 김현치 사장님의 사업 수완도 한몫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가 맞물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에 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황준석 선수와 또 김윤구 트레이너가 잘 잡아서 연습을 또 잘 했고 보니까 뭐 근데 그 시합 내용을 봤을 때는 만약에 황충재 선수가 조금만 그 차분하게 아웃으로 돌면서 포인트 따기로 했었으면은 이건 충분히 황충재 선수가 이제 좀 쉽게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황준석 선수를 너무 모르고 이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황충재 선수가. 그렇죠. 이 당시에 사실 그 김현치 사장께서 대단하신 것이 자기 선수에 대한 믿음. 그 황충재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내 선수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 거였는데 황준석 선수에 대해서 지금 이성열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황충재 선수가 너무 몰랐고 또 이해가 가는 게 이 당시에 대전 발표가 났을 때 다들 분위기가 이거 왜 하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말. 당시에 그
복싱 전문지 펀치라인에서는 전주 취재를 안 갔어요. 당시 복싱 펀치라인에는 사진도 없고 기사도 없습니다. 보통 어떤 시합이 있으면 항상 그 전에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프리뷰가. 전에도 나오고 네. 뭐 당연히 경기 상보라든가 사진이 나오는데 기자 파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잡지에도 실리지 않을 만큼 그 이유는 이제 너무 그 미스매치다라는 이제 예상이 많았던 거죠. 그런 와중에 황준석 선수가 정말 KO도 뭐 전율적인 그런 그 8라운드를 압도하면서 KO 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다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를 보면 2라운드에 이미 굉장히 큰 타격을 황충재 선수가 입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상 2라운드에 끝났어야 됩니다. 되는데 본인의 또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8라운드까지 가면서 이제 육체적인 데미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데미지까지도 망가지면서 사실상 그렇죠. 선수 생명이 그날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경기를 짚어봤는데 7, 80년대 유망 선수들이 지지난 시간에 박찬희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5개월간 4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 15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혹사 때문에 오구마와의 경기 때는 심신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그렇게 보여줬다는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선수의 혹사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황충재 선수가 81년 4월 5일에 그 사인상 무왕수린을 상대로 태국 원정을 갑니다. 그게 이제 6차 방어전이었거든요. 그리고 황준석 선수를 상대로 한 것이 딱 1년 후 82년 4월 18일이에요. 이때가 14차 방어전입니다. 그러니까 만 1년 사이에 9번의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뭐 펀치가 좋고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KO로 끝냈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9번의 감량과 시합과 또 증량을 반복하는 그 패턴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미 몸이 좀 골아 있지 않았나. 선수의 관리가 전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12달 동안 9번의 동양 타이틀 매치를 참 계획해서 시킬 수 있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물론 그 당시만 해도 그 시합을 갖는 텀이 좀 잦기는 했습니다. 잦기는 했어도 선수를 생각한다면 최소 2개월 정도 또 3개월 정도 이런 그 휴식 기간을 좀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의욕적으로 황준석 선수의 네임밸류를 봤을 때 황충재 선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한 수 아래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뭐 경기를 막상 치러 보니까 황준석 선수의 기량도 만만치 않은데 이미 몸은 골아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결국은 사실상 이 경기로 인해서 선수 커리어가 거의 마감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후에 뭐 재기를 다시 하기는 했지만 또 카를로스 엘리오트에게도 지고 이 시합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카를로스 엘리오트 시합이라든가 다른 시합을 보면 여기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몸의 그 균형 상태나 이런 감각이 좋지 않을 때 정말 호되게 된소리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가 좀 한국 프로복싱이 되게 호황기 때잖아요. 엄청났었죠. 뭐만 시합만 주최하면 방송국에서 되게 중계권료가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프로모터 입장에서 좀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이 황충재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많이 등판시킬수록 돈이 그만큼 오고 다른 시합을 또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물 들어올 때뭐 노젓는다고 많이 등판을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등판을 했고 또 박찬희 선수도 좀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오래 갈 줄 알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태한테 스톱이 걸려버리고 오래 갈지 짧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어갔으 챔피언이 됐으니까 일단 끝까지 빨리빨리 해내자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었고 오히려 좀 이 황충재 케이스를 보고 나서 우리 장정구 챔피언은 좀 오히려 좀 약간 관리를 받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등장하는 유명욱 챔피언 장정구 챔피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최소한 3, 4개월 텀은 두면서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고 이렇게 그 선수들이 또 롱런의 키트를 마련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시합에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좀 약간 편파 진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그 주심이 2라운드에 끝냈어야 될 시합이고 그 후에도 그 사실 황충재 챔피언의
편에 많이 서서 경기 네. 운영을 했어요. 아니 그 다운힐 당했는데 저쪽 황춘재 선수의 그 매니저한테 가서 끝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근데 오히려 심판이 좀 소신껏 일찍 끝냈으면 황충재 선수가 훨씬 더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재기전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오히려 심판의 이런 관대한 모습이 그냥 선수 한 명을 더 또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런 그렇죠. 결과가 결과론이지만 그럴 수 네. 있었을 거예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도록 네.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더 상처가 좀 깊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심판이나 모든 그 대다수의 복싱 팬이나 관계자 오직 황준석 선수 주변의 응원단이나 그쪽에 속해 있는 그쪽 사람들만이 황준석 선수의 승리를 그 예상을 했었고 그 외에 모든 예상했었나요?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시합을 붙였죠. 황준석 선수의 어떤 그 카운터 블로우 또 눈이 좋고 또 한참 이제 그 펀치력의 예. 그 KO 승의 맛을 볼 때였어요. 그래도 상대가 너무 강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랬겠죠. 하지만 김현치 사장으로서는 5대5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해보자라는 그런 그 예전에 의욕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동아 프로모션 김용구 트레이너분의 인터뷰를 보면 황충재가 기본적인 기량으로 황준석보다 몇 수인 건 당연히 당연히 몇 사실인데 또 그때 당시에 또 황준석 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과 또 복싱 스타일상 가드가 낮은 데에 비해서 또 황준석 선수는 순발력이 또 좋았다. 전체적인 스피드는 늘릴지 모르지만 순간적인 순발력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승부를 거는 또 연습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5대5까지는 받겠네요. 그러면 뭐 그건 모르지만 그 상대의 단점과 우리 선수의 장점을 잘 최대한 살리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좀 그만큼 철저했던 것 같아요. 동아 쪽에서는. 스피드는 황충재 선수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았을지 몰라도 순간 스피드는 황준석 선수가 위에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받아치고 순간적인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황준석 선수의 진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었죠. 도널드 커리도 그거에 한 번은 다운을 당하죠. 결국. 그래서 결국 커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아웃복싱을 하죠. 그렇죠. 황준석을 상대로 아웃복싱. 아까 이성열 이사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황충재 선수가 작정을 하고 포인트 쪽으로 해서 아웃박스를 했다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만한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때 황준석 선수를 상대로 아웃복싱을 했다면 본인의 몸값이나 자존심의 평가절하가 상처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황준석 선수는 발로 이겼어야 되는데 워낙 황준석 선수의 발이 좀 이제 느리시다 보니까 발로는 충분히 이제 그 가망이 있었을 텐데 그 상체로 서로 이제 맞불을 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한 방 걸리는 바람에 기울어진 것 같네요. 황준석 정도는 KO로 당연히 눕혀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또 그래야 정상이었던 시합이었고 그러면 당연한 거고 판정까지 가도 좀 이렇게 팬들로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렇죠. 판정으로 이겼어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건데 아마 그랬을 정도의 시합이었죠. 예. 경기 전의 예상은. 그렇기 때문에 국내 프로복싱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 된 시합이 됐고요.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황충재 선수가 단디 구스만을 꺾고 그 동양 챔피언이 되는데 이 단디 구스만은 국내의 이만덕 선수에게 그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국내에서 첫 동양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는 임병모 선수죠. 1970년에 그 일본에서 미나미 히사오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고 그 당시면은 OBF였어요. 동양 복싱 연맹이었고 첫 이제 국내 선수로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 되게 되는데 이 미나미 히사오는 그 일본 중량급의 그 세계 도전도 했었고 김기수 선수와 1승 1패를 나눠 가졌던 선수예요. 김기수 선수가 종신전적에 2패가 있는데 1패는 산드로 마징기에게 타이틀을 뺏길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미나미 히사오에게 지면서 동양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결국은 미나미 히사오에게 서력을 하면서 은퇴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나름 그 일본에서는 명성이 있던 미나미 히사오를 그 판정으로 국내에서 꺾고 이제 첫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첫 방어전에서 일본으로 원정을 해서 류소리마치에게 9라운드 KO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예, 류소리마찌는 그 일본의 웰터급의 대표적인 명선수입니다. 현재까지도 명선수로 기록이 되고 있고 총 11번의 방어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타이틀도 했나요? 이 선수? 세계 타이틀에 3차례 도전을 아, 했죠. 이야. 와지마 고이치에게 한 책을 올려서 도전해서 판정으로 지고 또 와지마를 이겼던 오스카 알바라도에게 도전을 해서 7라운드 KO패를 했고 78년에는 그 웰터급 명챔피언이었죠. 카를로스 팔로미노에게 또 7라운드 KO패를 합니다. 그 세계 도전에는 3차례 실패를 했지만 동양에서는 그 아성을 구축하고 있던 그런 명선수였고 한국 선수가 4번을 도전을 했죠. 그 조민 선수가 2번, 그리고 최만성 선수, 정영근 선수 이렇게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도전을 했는데 조민 선수는 2번 다 무승부. 우리로서는 아주 억울한 무승부 판정으로. 일본에서 적지에서 2번이면 그렇죠. 첫 대결에서는 2번 다운을 뺏고 무승부가 나왔고 두 번째 대결에서도 다운을 뺏고 또 무승부 판정이 나오는 그런 그 좀 아픈 기억이 있었죠. 그 조민 이 당시 선수는 현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그 실무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데 부회장님께서는 이 시합에 대해서 어떤 대표님한테 굉장히 억울해하시죠. 이긴 시합이었었는데 뭐 선수가 시합을 끝내고 나서 그 내가 깨끗이 졌다라고 승복하는 시합이 있는데 이 경기는 도저히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합을 이제 두 시합 다 그랬나요? 느끼고 있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일본에서의 기사도 이거는 좀 편파 판정이라는 쪽의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만성 선수와 정영근 선수는 모두 판정으로 졌고 이런 그 류소리마찌 대선수를 그 이만덕 선수가 79년 3월 26일에 일본으로 원정을 해서 12차 방어에 상대로 나서게 됩니다. 이 경기는 저희 복싱엠 유튜브 채널에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이만덕 선수가 업셋이죠. 류소리마찌를 적지에서 6라운드 KO로 꺾고 그 국내 선수로는 2번째 그 동양 웰터급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류소리마찌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세대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 박찬희 선수가 미겔 칸토를 상대로 세계 타이틀을 획득을 하고 8일 뒤였어요. 그래서 이만덕 선수가 그 웰터급 타이틀을 그 따서 1차 방어전을 일본의 구시키노 주냐 이 선수를 상대로 그 좀 힘겨운 판정승을 거두죠. 그리고 2차 방어전에 단디 구스만에게 뺏긴 타이틀을 그 황충재 선수가 필리핀에 가서 그 되찾아온 그런 타이틀이었는데 결국은 황준석 선수에게 넘겨주면서 그 황준석 선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황준석 선수도 82년 4월에 동양 챔피언이 되는데 이해 12월까지 5차례 방어전을 갖고 그리고 83년 2월에 도널드 커리에게 도전을 하게 되죠. 그 경기가 국내 복서로는 첫 웰터급 세계 도전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웰터급에 대해서는 한국 선수들이 뭐 전무했었고 그리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겨룬다는 게 전무했었고 사실 기대도 이제 복싱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기대가 없었던 이제 그런 체급인데 그 황준석 선수가 이제 그래도 최초로 웰터급 레너드의 그 체급인 그 웰터급에서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승패를 떠나서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레너드가 통합을 해서 그 반납한 타이틀을 놓고 사실 결정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한 영광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때는 뭐 도전에 대한 그런 그 권투계의 기대 이런 것보다 더 높았던 것은 82년 11월에 김득구 선수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 또 동료였던 황준석 선수가 3개월 만에 미국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비장한 각오, 그런 각오로 세계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복서로는 황준석 선수가 세계 도전에 첫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그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커리와 황준석 선수. 그 시합을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조퇴하고 선생님한테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조퇴를 해가지고 이제 그 큰 집에 가서 봤는데 종로가에 제 시합을 보는데 너무 이제 답답했었죠. 이제 1라운드부터 너무 포인트를 너무 지고 있으니까 예상한 대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5라운드에 이제
다운이 되면서 이거 잘하면 또 황준 선수가 또 제2의 황충재전 이에 이어서 또 잘하면 또 이거 대열을 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본토 복싱은 조금 그 발이 스피드에서 이제 하체에서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그 일반적으로 황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들어오는 선수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 블로우를 이제 던지면서 시합을 끝내는 그런 이제 카운터 이제 선수인데 발이 워낙 느리시기 때문에 이 돈 커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라운드에 다운을 한번 경험한 후에는 뭐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아웃복스로 돌면서 포인트 위주로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황준석 선수도 이제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너무 포인트 위주만 하다 보니까 발이 느린 꽤 느렸던 황준석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미 본토 복싱과 한국 그 전통 복싱의 이제 약간의 차이랄까요? 더군다나 그 체급도 저 웰터급 무거울 중량급인 그 웰터급에서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합 자체로만 본다면은 정말 그 퀄리티가 좀 꽤 그래도 시합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뭐 저도 이 시합을 나중에 봤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도널드 커리는 레너드에 이어서 또 웰터급을 천하통일을 했던 명챔피언으로 남아 있고 그 명챔피언을 상대로 이 웰터급으로 체격 조건이 웰터급으로서도 되게 불리한 이 황준석 선수가 한번 다운을 뺏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시합. 그 지금 그렇죠. 얘기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황준 선수가 좀 그냥 그 감량을 좀 심하게 하셔서 라이트급으로 좀 뛰었었으면 어땠을까 주니어 웰터급이나. 딱 황준석 선수는 그런 것 같아요. 키 작은 웰터급, 그러니까 골격은 welter급인데 골격은 웰터급이죠. 길이는 웰터급이 아닌 라이트급이나 패더급에서 뛰어야 될 한 170cm. 체급만이라도 좀 내렸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항상 박종팔 선수 때부터 드는 생각이지만 이 아시아권에서의 그 인파이터, 뭐 전진 압박형 인파이터 복싱이 이 수준급의 A급에 있는 본토 선수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건 뭐 어떻게 작전을 짠다 하더라도 황준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상대성적으로도 너무 안 맞았던 그런 상대인 것 같아요. 도널드 커리가 복싱 IQ가 또 너무 높은 선수였고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풍부한 아마추어 경험도 많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선수를 잘 요리해야 될지 너무 잘 아는 선수라서 그런 주먹구구식으로는 이제 동양에서는 통했을 수 있어도 이게 세계적인 선수가 붙었을 때는 좀 결국 도널드 커리는 황충재 선수하고는 또 다른 뭔가의 스피드를 자랑했었습니다. 레벨의 선수였다는 걸 증명하고 또 이후로도 또 나름의 탄탄대로의 길을 걷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도널드 커리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좀 질문 좀 하겠는데 그 도널드 커리의 그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뭐 선수의 레벨은 그 각자 본인 복싱 팬들이 보는 그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각자가 이제 평가하는 척도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도널드 커리 개인적으로는 뭐 레너드나 헌즈보다는 한 두 수 정도 아래라고 보여지고 뭐 로이드 허니건에게 물론 타이틀을 뺏기긴 했지만 마크 브릴랜드보단 좀 윗급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선수가 분명히 그 탑 클래스의 선수인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제 클래스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이미 레너드랑 헌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워낙에 전 세계 복싱 팬들의 눈높이가 순간적으로 확 높아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속 타자로 등장하다 보니까 제 아무리 뭔가 나름 난다 긴다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복싱 팬들의 그 눈높이를 충족은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커리뿐만 아니라 레너드 헌스의 라이벌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나온 모든 웰터급 챔피언들은 뭐 소위 말해서 오스카 델라 호야나 뭐 펠릭스 트리니다드 하더라도 그 정도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선수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두 선수들이 기량이 월등히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저는 도널드 커리가 개인적으로 웰터급으로 계속 활동을 했다면 더 족적을 좀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헌즈 레너드가 이 81년에 통합전을 갖고 레너드는 뭐 은퇴하지만 헌즈는 체급을 올리고 듀란이 또 라이트에서 올라오면서 체급을 올려서 전선을 합류하고 뭐 이런 그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커리도 어느 정도 해놓고 위체급으로 이제 월장을 해서 물론 뭐 두 체급 챔피언이 되기는 하지만 주니어 미들에서는 좀 평범한 선수였거든요. 맥컬럼에게 또 원펀치에 KO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커리가 그 실력으로 웰터로 계속 활동을 했다면 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나은 업적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밀톤 맥그러리와 그 통합전을 할 때 커리는 또 대단했거든요. 그 본인이 맥컬럼에게 KO되는 그런 장면과 똑같이 맥그러리를 또 KO시키면서 타이틀을 통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서 또 로이드 허니건에게 넘어가고 차라리 로이드 허니건과 황준석 선수가 맞붙었다면 훨씬 좀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황준석 선수가 세계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동양 타이틀은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그 또 장수 챔피언의 길로 접어들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반납을 안 했나요? 세계 타이틀 도전하면 동양 타이틀을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보죠? 예, 그게 이제 그 시기마다 변화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70년대 후반 그럴 때는 그 세계 타이틀 도전할 때 반납할 때도 있었고 또 그 매년 총회 때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80년대 들어서 동양 선수들의 세계 도전이 많아지고 또 동양 챔피언들의 세계 도전이 이어지면서 굳이 타이틀을 반납하지 않고 이제 세계 도전을 하고 뭐 챔피언이 되면 반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황준석 선수도 세계 타이틀 도전 실패 이후에 계속적인 방어전을 또 가질 수가 있었고 하지만 뭐 황준석 선수는 방어전도 방어전이지만 84년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활동을 또 하죠. 그래서 카를로스 트루히오에게는 뭐 판정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쿠에바스를 이기죠.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이제 호세 피피노 쿠에바스를 꺾으면서 또 이락 또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웰터급에 참 좋은 선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80년 이후로.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황준석 선수가 가장 세계적인 세계에 겨뤄볼 만했던 선수는 황준석 선수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황충재 선수의 기술이라든가 스피드에는 못 미쳤지만은 그 맷집과 그 순발력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황준석 선수는 그 세계 무대에서 그래도 어떠한 선수와 이제 붙었어도 그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충분히 그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맷집과 순발력이 를 장착한 선수는 그래도 황준석 선수가 아니었나. 웰터급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구력 부분에서는 당연히 황준석 선수에게 어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붙어도 KO 될 것 같다는 느낌은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안심을 하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황준석 선수가 14차 방어전에서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87년 2월 15일인데요. 87년도 연도 때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문이었던 그 이승순 선수가 황준석 선수의 그늘에 가려서 꽃을 피우지 못하다가 이제 소속을 옮기면서 또 황준석 선수에게 동양 타이틀 도전의 기회를 잡고 결국은 그 6라운드의 KO승을 이끌어내고 그 세대 교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승순 선수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았는데 이때 또 옵션이 걸려 있었어요. 국내 그 웰터급 최강전이라고 해서 그 45일 이내 방어전을 또 가져야 됐고 그래서 정말 45일 만에 그 3월 29일에 그 정영길 선수를 맞아서 이제 최종 웰터급 최강전 최종전이 벌어지게 되죠. 이 경기에서 정영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 이승순 선수는 불과 한 달 반만 동양 타이틀을 지키고 결국 뒤안길로 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정영길 선수의 시대가 오게 되죠.
네, 저는 이승순 선수 그때 영상 올려주신 황준석 선수의 시합을 봤는데 황준석 선수의 뭐라고 해야 눈가에서 뭔가 어느 정도 총기가 사라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 제 생각도 그 네.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6라운드도 그냥 서서 안 나와서 심판이 카운터를 해보면서 경기를 끝나잖아. 그때 막 코피도 좀 많이 흘리고 했는데 컨디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뭔가가 좀 멘탈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는 뭔가 좀 매너리즘에 살짝 오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뭐가 됐든 간에 문제가 좀 그쪽 캠프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캠프에서의 뭐 불화가 있었든지 좀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예전 같이 좀 뭔가 좀 사나운 모습이 사라졌다 그래야 되나? 예, 전투력이 많이 급감한 그 황준석 선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라 또 그 다음번에 시합을 기대했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번에 또 재전에서 이승수 선수를 또 판정으로 승리를 해서 또 굉장히 기뻤어요. 그때는 제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승순 선수가 만일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자,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그 선수마다 그 슬럼프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선수든 예. 그 잘 나가는 시기가 있으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시기가 있는데 요 황준석 시기가 선수는 백인철 선수 그때 보시기에 86년 10월에 백인철 선수에게 그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그래서 시기가- 상승세가 이제 꺾이게 되고 제동이 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 경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눈에 총기가 좀 사라지고 뭔가 좀 세기가 좀 없어 보이는 예전에 그런 황준석 모습이 좀 선수가 아니었던 것 예, 같아요. 황준석 선수의 본래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영길 선수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승순 선수에 가려서 한국 타이틀 도전을 2번이나 했는데 모두 졌거든요. 하지만 3번째 도전만에 동양 타이틀 매치에서 결국은 이승순 선수를 꺾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2번이나 이긴 선수를 그 럭키 펀치가 아닌 정말 그 전 라운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대단한 기량의 발전이라고 보여지는데 연습량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네. 이 당시에 정영길 선수가 한국 타이틀을 9차까지 방어했어요. 그래서 계속 만년 그 국내 챔피언 2인자로 머물러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충분히 그 예상이 됩니다. 이때 뭐 같은 체육관 아니신가요? 아, 저는 이때 아니죠. 너무 제가 이 나- 어렸을 때였고 이 다음에는. 80년도였고. 근데 정영길 선수가 이때 동양 챔피언 되고 나서 이 다음에 그러면 도전을 세계 타이틀을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88년 이제 7월에 도전을 하죠. 로이드 허니건에게 도전을 하게 되고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서 원래 반칙 승부를 했어야 되는 시합인데 그렇다고 봐야죠. 최소한 뭐 노 콘테스트나 예. 뭐 그런 부분이 끌어져 나왔어야 되는데 명백한 그런 반칙 타였고 아무리 로블로에 5분의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불이익을 좀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말론 스탈링에게 도전했을 때는 잘 싸웠죠. 점수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동양인으로서 굉장히 선전한 그 거의 도널드 커리와 거의 비슷한 동급이었던 커리에게 지기는 했지만 그런 말론 스탈링을 상대로 굉장히 까다로운 복싱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뭐 별명이 매직맨이었잖아요. 하지만 정영길 선수도 잘 싸웠고 이승순 선수는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이 정영길 선수에게 지고 나서 2번의 재기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2번의 재기전에서 승리를 하지만 거의 랭킹이 상위로 상승을 해서 마크 브릴랜드와 결정전을 갖게 되잖아요. 그 경기가 89년 2월이었으니까 정영길 선수가 도전하고 7개월 정도 후에 세계 도전을 한 것인데 이때 랭킹이 그렇게 상위에 있었다는 부분이 조금 저로서는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김현치 사장님의 또 로비가 또 엄청 했었고 뭐 마크 브릴랜드 입장에서도 결정전의 입장에서 좀 손쉬운 상대랑 하고 싶었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네. 있었겠죠. 근데 이 이승순 선수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키가 78 정도 되는
나름의 75인가 6으로 아, 알고 있는데. 그래. 특히 웰터급 선수로서는 신체 조건 딱 오히려 좋은 황준석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인데 이 결정전에서 만난 선수가 또 너무 강한 선수였고 제2의 레너드라고 그때 뭐 평가를 받았었나요? 좀 평가만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크 브릴랜드 너무나도 아마추어 유명한 최강자. 마크 브릴랜드에게 그리고 KO로 져버리죠. 1라운드에 너무 54초였죠. 1분을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상대성이 아무리 있었겠지만 좀 허무한 그런 그 순간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도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일단 웰터급에서 첫 도전을 했던 황준석 선수가 커리를 상대로 다운도 빼앗고 저 선수 무섭네. 네. 동양인 복서가 웰터급 괜찮다 이런 평가를 끌어냈고 그쵸. 그 정영길 선수도 로이 도니건에게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수 선수에게도 그 기회가 같이 이제 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충분한 기회가 또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80년대에 이제 그 웰터급 그 전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후에 황준석 선수는 주니어 미들급으로 체급을 올리게 되죠. 그 정영길 선수도 말론 스탈린과의 도전에 실패한 후에 이제 90년도부터는 주니어 미들급 또 동양 챔피언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승순 선수와 황준석 선수가 아까 이성열 이사님 말씀처럼 2차전을 갖고 이승순 선수는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황준석 선수는 주니어 미들로 체급을 올리게 되고 황준석 선수는 주니어 미들로 91년에 한번 세계 도전을 했고요. 하지만 정영길 선수는 세계 도전을 앞두고 동양 타이틀 방어전에서 알만 피칼에게 1라운드 KO로 무너지면서 본인이 KO를 시켰던 선수인데 너무 쉽게 봤어요. 2라운드 뭐 1라운드인지 2라운드인지 그렇습니다. 예, KO 되면서 도전 기회를 놓치고 결국 그 피칼이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에게 도전하는 그런 또 행운을 잡게 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의 동양 웰터급 그리고 국내 웰터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여기까지가 시간을 2세대 선수 웰터급 선수들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신세대 분들이 이제 90년대 신세대 분들이 시작인가요? 세대 교체를 한다고 봐야죠. 황준석, 정영길, 이승순 이 트로이카가 이제 뒤안길로 황충재. 물러나고 황충재 선수는 뭐 이미 저물었고요. 이때는. 그리고 90년대 새로운 그 피들이 또 웰터급을 이어받아서 또 명승부를 많이 연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웰터급 2부에서 나머지 얘기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클로징은 이성열 이사님께서 해주시죠. 예, 모처럼 이제 복싱 토크에 와서 너무 이제 재밌었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황준석 선수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신세대 X세대 웰터급 선수들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